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의 김영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모의고사 과정을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난 가을에 기본 이론 강의를 개강해서 1월에 핵심 이론, 그리고 지난 5월에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다 어려운 과정을 기나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모의고사라는 마지막 관문 하나만 남겨두었는데요. 여러분 모의고사는 그야말로 실전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걸 기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잘 쌓아온 기본 이론을 답안에 어떻게 잘 옮겨내는지, 낼 수 있는지, 그러한 역량을 테스트하고 평가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올해는 우리 자동차 보험에 약관 개정이 없어서 약관 개정에 대한 약관 개정 사항에 대한 공부는 좀 부담을 들었죠. 그래서 약관 개정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사인 면부책이 나올 건가? 지금 4년 연속 지금 전통적인 면부책 문제가 안 나와가지고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게 정말 우리 강사들도 초미의 관심사지만 직접 시험을 치어야 되는 수험생 당사자분들은 더더욱 아마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 시점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면부책을 그동안 잘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약술과 같이 병행해서 남은 기간 약술과 병행해서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공부 기간이 좀 짧아서 내지는 공부는 좀 빨리 시작했지만 그동안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면부책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니까 1회, 2회를 지날 때까지 뭐 한 3회 정도까지 보시고 3회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한번 쳐봤는데 도저히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만약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부책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남은 기간 약술에 올인하셔서 약술로 승부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긴 시간 동안 비용을 들여서 학원 강의를 수강하고 나름 정말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오신 분들은 그렇게 찍어서 또 선택적으로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야말로 시험 뭐 한 달, 2달 이렇게 남은 시점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면부책이 나오는 날에는 뭐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래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본인들의 처한 환경, 그리고 본인들의 공부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선택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면부책을 잘 공부해 오신 분들은 남은 기간 균형 있게 잘 마무리하시고, 도저히 면부책으로는 안 되겠다 그 판단되시는 분들은 약술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마지막 관문인 모의고사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을 스스로 치고 그 답안지를 첨삭을 받으시는 분들은 첨삭 저희 화면에 올려주시고 그 답안을 저희 강사분들이 채점을 해서 이렇게 또 저희 시스템에 올려드립니다. 첨삭 받으시는 분들은 그
패턴에 따라 오시면 되겠고요. 첨삭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스스로 시간 정해서 엄격하게 시간을 정해서 시험을 보시고 제 강의를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강의를 들으시고 또 모범 답안을 보시고 스스로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1회차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모범 답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늘상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죠. 문제와 지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허투루 보시고 잘못 보시고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출발점입니다. 모의고사를 접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하는 그 첫 단추, 출발점이 바로 문제와 지문을 잘 보시라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와 지문을 허투루 보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좋아도 답안은 오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묻는 말에 대해서도 중요한 거는 묻는 말에 대해서 쓰시라는 거죠. 분명히 채점자는 묻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약술 같은 경우 또 우리 면부책도 마찬가지고요. 출제자가 묻는 말이 있습니다. 묻는 말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지 동문서답을 하면 그게 점수가 나가겠습니까? 점수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묻는 말에 대해 또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90분이죠. 90분 안에 정해진 분량으로 이번에도 채점을 해보니까 11장씩 쓰신 분들도 있던데 이거는 회차를 거듭해 가면서 계속 다듬어 나가야 되는 거죠. 시간을 초과했다 그러면 시간을 90분 안으로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분량을 초과했다 하면 분량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문제 풀이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0점 만점이다고 하면 넉 장을 써야 되는데 넉 장 다 쓰시지 마시고 석 장 반 정도 쓴다는 생각으로 부단하게 반복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써도 나는 5장 나오던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써도 연습을 했는데도 5장 나오더라. 이거는 그냥 좀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장 썼다고 해서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각오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분량을 40점이면 한 석 장 반 정도, 석 장 반 안팎으로 계속 남은 기간 동안 반복 훈련을 하셔서 목표 달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적게 쓰고는 합격하지만 분량을 초과해서 쓰고는 합격을 하지 못한다 라는 격은 이런 격은 없는데 제가 만든 이 수험가에 제가 만든 격언입니다. 적게 쓰고는 합격하지만 많이 쓰고는 합격하지 못한다 라는 말을 명심하시고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분량으로 잘 요약 정리해서 쓰는 게 바로 이 서술형 시험의 핵심입니다. 내가 아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죄다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도 초과할 것이고 분량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두 줄을 명심하시고 모의고사 과정을 한번 저랑 같이 소화해 보기로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인데요. 실전에 가셔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 모의고사 과정에서 연습을 할 때 실전처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분량도 준수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실전이라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지금은 테스트니까
연습이니까 모의고사니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모의고사 과정을 소화했다가는 실전 가시면 어마어마하게 떨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할 때 모의고사 이 과정을 소화하실 때 시간도 조식에 스탑워치 갖다 놓고 정말 실전처럼 이렇게 하시면 실전 가시면 내가 평상시에 연습했던 이 모의고사 과정처럼 실전을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말도 명심을 하셔가지고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래서 실전 가서 쫄거나 떨지 말고 정말 모의고사 치듯이 치고 나오시면 합격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을 실천을 하시면.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1회차 1번 문제는 좀 쉽게 출제를 해봤습니다. 문제 자체는 좀 심플하고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의외로 좀 난해한 쟁점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채점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론을 숙지하시고 논리를 이해하시고 결론까지 정확하게 쓰신 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분들께는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1회차 때 시험을 망쳤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1회차입니다. 이제 1회차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2회차, 3회차 이렇게 계속 다듬어 나가시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면 5회차까지 마무리 하시고, 그리고 5회차 마무리하고 나면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또 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시면 합격권으로 여러분 답안이 합격권으로 다 올라가니까 뭐 1회차 때, 2회차 때 답안이 점수가 저조하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 하거나 좌절해 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제가 한번 읽고 우리 문제 풀이 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한번 제가 풀이해 보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배점은 30점이고요. 아래 사례에서 가벌병 보험회사의 C에 대한 보상 관계를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점이니까 석장을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장 좋은 것은 한 2장 반 정도 안에서 마무리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반 처음에 안 될 수 있죠.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은 분량을 못 채워서 좀 고민이실 테고,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쓰다 보면 막 석장, 넉 장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 초과하시는 분들은 줄이는 연습을, 분량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분량을 그래도 채워나가는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A가 문제는 읽었고요. 아래 사례에서 가벌병 보험회사의 C에 대한 보상관계를 논하시오. 이게 문제죠. 보험회사는 3개, 피해자는 1명, C 1명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운전하던 차량, A는 갑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전담보에 가입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 B가 운전하던 차량의 쌍방과실 사고로 B 차량에 탑승한 C가 부상을 입었다. B는 여기까지 읽고는 아직 쟁점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B는 C의 남자친구이고 보험은 C의 오빠 D 명의로 을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전담보 가입하였다. 아직까지 쟁점을 모르겠습니다. 계속 더 읽어보겠습니다. 괄호에 이런 얘기가 있죠. C를 지명 운전자로 지정하여 기명 피보험자 플러스 1인 한정 특약에 가입함. 기명 피보험자와
김영피보험자가 지정한 그 한 명만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약관에 가입했는데 지금 운전자는 보니까 C가 아니고 지명운전자 C가 아니고 C의 남자친구가 운전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특별약관 위반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간파하셔야 되겠죠. 그럼 특별약관 위반 쟁점이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계속 더 읽어봅니다. D와 C는 평소 차량을 같이 사용해 왔고 오빠와 이제 동생 사이죠. 사고 당일에는 C가 차량을 직접 갖고 나와 남자친구인 B가 일시적으로 운전함.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제 쟁점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C가 오빠 차량을 갖고 나왔다는 얘기는 일종의 이제 사용 대차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빠 차량을 뭐 사실 빌렸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이걸 사용 대차 외에 다른 우리 뭐 계약 관계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용 대차는 아닌데 사용 대차로 보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으로 우리가 빌리는 렌터카 같은 경우를 임대차라고 그랬죠. 무상으로 누군가의 차량을 타인의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우리 사용 대차라고 우리 부르는데 이 사안도 이제 사용 대차에 준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큰 틀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빠 차량을 그 지명 운전자로 지정된 동생이 가지고 나왔죠. 그럼 이 동생은 사용 대차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고 임차인은 본인이 그 차를 직접 운전을 했건 옆에 타고 있건 운행자라는 거를 지문을 읽으면서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D는 본건 사고 이전에도 B가 운전한 사실을 알고서도 그냥 묵인한 바가 있음. 김영피 보험자가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예전에도 운전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냥 여동생의 남자친구고 하니까 그냥 그걸 자동차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터치를 안 했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묵인한 바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B는 병보험사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포함한 개인용 자동차 보험 전담보에 가입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약관을 위반하여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을보험사의 입장에서는 특별약관 위반으로 인해서 대인배상 원을 제외한 전담보 면책이라는 이런 이제 잠재적인 결론 내지는 쟁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을 때는 뭘 떠올리라고 했습니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그래서 병보험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쟁점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아마 파악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을 면부책 그림을 그려서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가 있었고요. 맞은편에는 반대편은 상대방은 D 자동차를 여동생 C가 가져 나와서 자기의 남자친구 B로 하여금 운전케 하다가 C 본인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갑보험사, 여기는 T는 을보험사, 김영피 보험자가 D고 운전한 사람이 B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갑, 을, 병, B가 가입한 보험사가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 을, 병 보험사의 누구에 대한? C에 대한. 그럼 갑보험사도 C에 대해서 다루어야 될 거고요. 을보험사도 C에 대해서 다루어야 될 거고 병보험사도 C에 대해서 면부책을 따져봐야 됩니다. 갑보험사는 대인배상 1과 2가 문제가 될 것이고 을보험사도 대인배상 1과 2가 문제가 될 겁니다. 병보험사는 타차특 계약이니까 타차특 계약이니까 대인배상 2와 자기 신체 사고가 문제가 될 겁니다. 여기는 김영피 보험자 플러스 1인, 플러스 1인 이렇게 해서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갑보험사부터 보죠. 쌍방과실사고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험금 계산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과실 비율은 문제가 안 되고요. A도 배상 책임이 있고, 민법상, B도 민법상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자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같이, 결부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보험사부터 보면, A는 C에 대해서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자배법 3조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죠. A는 소유자니까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운행자, C는 타인이죠. 그래서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있습니다. 1단계 보험사 순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갑보험사 1단계 판단했고요. 2단계 여기는 김영표보험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특별한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든 특별약관상의 면책사유든 면책 조항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1, 2 같이 마지막 3단계와 결부시켜서 바로 면부책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대인배상 1부터 대인배상 1은 1단계에서 자배법 책임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 있죠. 이게 지난달에 한 거니까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문제풀이 개강한 지 한 달 조금 더, 그 정도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아마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풀이 때 저랑 같이 쭉 풀어보면서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판단했던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인배상 1, 1단계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자배법, 민법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자배법상 책임이 있는지 체크 있죠. 그러니까 2단계로 통과, 2단계는 A가 김영표보험자에 해당돼서 통과, 마지막 3단계는 고의사고가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부책. 대인배상 2는 1단계에서 민법, 자배법 다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통과되고요. 2단계 김영표보험자 자격으로 통과, 3단계 보통약관, 특별약관상의 면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책. 그래서 갑보험사는 C에 대해서 대인배상 1, 2 부책입니다. 갑보험사는 특별한 쟁점이 없죠. 그냥 무난하게 아주 평범하게 지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을보험사는 어떻게 됩니까? 을보험사는 복수로 있으니까 각 따져야 됩니다. D부터 따져보고 B를 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C에 대해서 750조 책임이 없죠. 사고 당사자가 아니니까. 자배법 3조 책임이 이제 문제인데요. 자배법 3조 D는 소유자로서 운행자입니다. 소유자로서 운행자고, C의 지위가 문제인데요. C는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차용대차의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운행자라고 했죠. 그래서 임차인은 운행자. 그러면 운행자니까 자배법 3조 책임은 없겠죠. 가장 간단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판단한다고 한다면, 이런 논리로 답을 금방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는 C에 대해서 민법상 책임도 없고요. 자배법상 책임도 없습니다. B는 사고 당사자로서 750조 책임 있고요. 자배법 3조. 여기는 운행자냐 운전자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교재와 제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고민할 것도 없죠. B는 D의 수족으로서, 운전기사 자격으로서, 내지는 운전기사에 준하는 자격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일정 정도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고 있는 운행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운전자가 되려면 운행자의 수족으로서, 그러니까 손과 발이 되어서 거의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지위에 있어야 운전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고용운전기사 내지는 고용운전기사에 준하는 사람. 근데 아무리 봐도 B가
D의 고용운전기사 내지는 고용운전기사에 준하지 않죠. 그리고 B가 C의 고용운전기사 내지는 고용운전기사에 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운행자입니다. 여기도 운행자. 그러니까 자배법 3조 책임은 없습니다. 자, 1단계는 D, B 다 따졌고요. 여기 김영표범자, 여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B의 피보험자성이 이 문제의 가장 난코스입니다. 과연 B가 피보험자에 해당될까? 해당된다면 피보험자 기친성사원 중 어디에 해당될까를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친성사원 중에 하나씩 제껴 나가면 돼요. 김영 아니죠. 친족 아니죠. 성락. 요게 좀 문제고요. 기친성사, 사용피보험자는 아니죠. 운전피보험자. 요게 문제입니다. 성락 아니면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될 텐데, 둘 다 해당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 다 해당 안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과연 B를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과거에 운전한 것을 한번 승낙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낙피보험자라고 하면, A가 아니죠. D죠. 김영표보험자가 D의 운전을 아무런 끄리낌 없이, 그걸 명시적으로 승낙을 하든,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든, B의 운전을 끄리낌 없이 승낙을 해야 승낙피보험자 지위에 있다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그런 면이 있죠. 과거에 한번 눈 감아줬으니까, 승인을 했으니까, 운전한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제지를 한다거나, 다음부터는 운전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측면을 놓고 보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는, 김영피보험자 플러스 지명 1인 특별여건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운전 가능하지 않은 자의 운전을 과연 D가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계속 승낙 내지는 승인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지문에 자세하게 구구절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문 해석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B가 D의 승낙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여기서 논의를 하고 여기서 논란을 일으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결론을 바로 내려야 되니까 승낙피보험자 부분은 그냥 반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승낙피보험자는 잠깐 보류하고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될 거냐. 기친성사원 중에 운전피보험자. 김영, 친족, 승낙, 사용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피보험자인데, B가 D를 위하여 운전한 건 아니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C를 위하여 운전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 내지는 반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깊숙이 들어가면 과연 D가 B의 운전을 엄격히 명백히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놓고 보면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B의 운전을 특별약관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B의 운전을 D가 엄격히 명백히 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또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문에 보면 과거에 운전한 적이 있었지만 그 운전에 대해서 특별히 질타를 한다거나 제지를 향후에 더 이상의 제지를 한다거나 이런 점이 없는 걸로 봐서는 D가 B의 운전을 명백히, 그러니까 반대로 B가 D의 의사에, 김영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운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는 승낙피보험자는 좀 논란이 있지만 운전피보험자에는 해당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답안을 보니까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시하면서 쓰신 분들은 없는데 약간 다소 문제가 좀 난해 요 부분 B의 피보험자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좀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명확하게 답안을 쓰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승낙 피보험자는 그냥 이런 문제는요.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건드리지 마시고 확실한 거 하나만 가지고 가셔서 B는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란이 있는 것은 굳이 구태여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B는 2단계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승낙 피보험자는 제 답안에도 모범 답안에도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냥 B는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제 답안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와 결부시켜서 면부책을 판단해 보면 대인배상 1은 1단계에서 자배법상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면책이다. 다음 단계 따져보면 2단계는 통과되죠. 2단계는 통과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면책 사유가 없지만 3단계는 특별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그러면 D는 B의 특별요건 위반 운전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인한 바가 있냐 없냐. 과거에 운전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라면 방치 내지는 또 강한 제지를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특별약관 위반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거로 봐서 3단계 면책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2단계, 3단계는 1단계에서 면책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 단계에서 면책이기 때문에 자배법 책임이 없어서 2단계, 3단계는 나아가 따져볼 필요도 없이 면책이다라는 결론을 내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대인배상 2는 1단계에서 자배법과 민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셔야 되는데 자배법도 없고 민법도 없으니까 대인배상 2도 면책이다. 2단계 피보험자 해당되고 3단계 D는 B의 특별약관 위반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거로 봐서 3단계도 면책이다. 그런 면책에 해당한다. 1단계 면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나아가 따져볼 필요도 없이 면책이지만 구태여 하면 따져보니까 2단계는 면책 사유가 없고 피보험자에 해당하니까 기명 피보험자에 해당하죠. 2단계에서는 면책 사유가 없지만 3단계에서는 D는 면책이더라. 하지만 1단계에서 면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면책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겠고요. B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1은 1단계 자배법상 책임을 찾아야 되죠. 자배법 3조 없죠. 그러니까 면책입니다. 2단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고 3단계 고의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는 아무런 면책 사유가 없지만 1단계에서 면책이기 때문에 면책이다. 이 대인배상 2는 1단계에서 자배법, 민법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민법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1단계 통과, 2단계 운전피보험자로 통과, 3단계 특별요건 위반 운전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면책입니다. 자, 그래서 을보험사는 C에 대해서 대인배상 1, 2를 면책을 합니다. 마지막 병보험사는 자, B는 본인 이름으로 본인 명의로 병보험사에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요건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B는 병보험사 입장에서 김영피보험자죠. 병보험사 입장에서. 자, 그러면 김영피보험자가 남의 무보험 자동차, 지금 보험이 안 되고 있죠. 대인배상 1, 2가 다 면책이 됐으니까. 남의 무보험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뭘 검토해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요건. 그래서 병보험사는 C에 대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요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요건은 대인배상 2와 자기 신체 사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2와 자기 신체 사고를 따져야 되는데 대인배상 2는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요. 2단계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어야 되고 3단계는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B는 C에 대해서 민법상 책임이 있다고 했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 반드시 자배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될 그런 약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자배법과 민법 둘 중에 아무런 책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C에 대해서 750조 민법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요. 1단계, 2단계는 김영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 패스. 3단계 마지막 약관상 면책사유. 특별약관상의 면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 자기 신체 사고는 순서대로 지금 대인배상부터 판단했고요. 자기 신체 사고는 갑보험사의 자기 신체 사고 따지고 을보험사 자기 신체 사고 따지고 병보험사 자기 신체 사고 따져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했던 그 순서대로 지그재그로 하자고 했습니다.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C는 자기 신체 사고 피보험자가 아니죠. 완전 남이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담보 대상이 아니고 을보험사는 C는 승낙피보험자죠. 승낙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지만 특별약관 위반에 해당돼서 C는 특별약관 위반 운전을 직접적으로 허용한 사람입니다. 명시적으로 허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사유가 있는 당사자죠. 그래서 자기 신체사고 면부책에서 C는 피보험자에 해당되고 피보험자동차 사고에도 해당되죠. 이 을보험사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 사고에도 해당되지만 특별약관 위반에 해당돼서 면책입니다. 그래서 을보험사는 C에 대해서 자기 신체사고 면책, 병보험사는 C에 대해서 자기 신체사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자기 신체사고입니다. 타특의 자기 신체사고, 본담보가 아니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대인배상2와 자기 신체사고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자기 신체사고가 어떻게 될 거냐. C는 역시 피보험자가 아니죠. 그래서 면책입니다. 마지막 무보험자동차상해는 C는 피보험자가 아니죠. 갑보험사 입장에서 C는 무보험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을보험사로 넘어오면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C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승낙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승낙피보험자. 그러면 피보험자에는 해당되죠. 하지만 상대방 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가 아니고 지금 보험이 되고 있죠. 피보험자가 아니죠. 피보험자가.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특별약관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김영피보험자 플러스 1인 특약의 특별약관 위반에도 해당되고 C는 피보험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을보험사 입장에서도 C는 무보험자동차상해가 면책이 됩니다. 병보험사는 자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던데요. 병보험사 입장에서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쟁점이고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는 대인배상2와 자기 신체사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항상 거론을 하시면서 이 타차 특약에 하나의 담보로 이렇게 착각하시고 답안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타차 특약에는 대인배상2와 자기 신체사고 없다는 것, 자기 신체사고밖에 없다는 것, 이걸 잘 명심하시고 무보험자동차 상해와는 반드시 목차를 좀 구분해서 달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따가 답안을 좀 보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타차 특약의 일환이 아닙니다. 본담보에 있는 겁니다. 본담보. 그래서 이 병보험사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피보험자에 해당되면 만약에 피보험자에 해당되면서 가해 차량이 상대방 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되면 무보험자동차 상해도 동시에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사안은 C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보험사 입장에서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담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보험사, 을보험사, 병보험사의 C에 대한 피해자 C에 대한
각 담보별 면부책을 따져봤습니다. 보험금 계산은 좀 생략을 문제에 삽입을 하지 않고 좀 심플하게 문제를 구성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게 쓰신 분이 한 분 계시던데 제가 답안을 쭉 보니까 전반적인 배상책임 영역부터 해서 피보험자 그리고 약관상 면책 사유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이론, 논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답안을 구성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나머지 좀 답안과 거리가 좀 멀게 작성하신 분들은 모범 답안을 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고 뺏겨서 한번 써보세요. 뺏겨서 계속 2번이든 3번이든 뺏겨서 쓰시면서 논리를 익히시고 그리고 암기할 것은 주요 키워드라든가 또 문장 우리가 서술형 답안에 주로 쓰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서 술술 답안을 쓸 수 있게끔 나중에 5회차에 가시면 술술 쓸 수 있게끔 좀 반복해서 보고 뺏겨 쓰시고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답안을 직접 보면서 금방 설명드렸던 것을 한번 같이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로는 갑보험사는 특별한 쟁점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갑보험사는 특별한 쟁점이 없고 을보험사는 C가 누구였죠? 그 여동생이었죠. 자동차를 직접 가지고 나온 그 여동생. C의 자배법상 지위가 쟁점이 되고 그리고 특별요건 위반이 쟁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병보험사는 타차 특약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딱 석 줄 정도 짧게는 2줄, 간단한 문제는 2줄, 어지간한 문제는 석 줄에서 넉 줄 정도로 서론을 딱 마무리하시고 바로 넘어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갑보험사. 이 사안은 갑을병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갑을병 보험사의 보상책임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순서대로 달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타이틀은 대인배상 1, 2 2번 갑보험사 그리고 3번은 을보험사인데 3번 을보험사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갑보험사에 나왔던 그 하위 타이틀이 그대로 을보험사도 하위 타이틀로 동일하게 나온다. 그래서 1번이 대인배상 1, 2, 2번이 무보험 자동차상해, 3번이 자기신체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 밑에 또 소타이틀은 가, 나, 다 해서 여기 1단계, 여기 2단계, 여기 3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상 의무자부터 해서 우리가 문제풀이 때 했던 그 방식대로 쭉 서술해 주는 거죠. 특별한 문제가 없었죠. 아까 여기 갑보험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보험사 답안 쓰는 데는 전혀 어려움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지적해 드릴 것은 아무리 문제가 간단하다 하더라도 대인배상 이렇게 1과 대인배상 2의 타이틀을 이렇게 나눠주세요. 1과 2로. 근데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약관상 면책 사유해서 그냥 쭉 이렇게 막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인배상 1과 2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목차 자체를 이렇게 하이 타이틀로 구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쉽든 어렵든 무조건 철칙으로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대인배상 1은 특별하게 면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부책. 대인배상 2도 달리 면책 사유가 없으므로 부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소결, 대인배상 1, 2로 보상한다. 내지는 부책.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겠고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 사고는 둘 다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 그래서 묶어서 이거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번 무보험 자동차 상해. 내용이 같더라도 이렇게 배점이나 답안 분량에 따라서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쓸 수도 있고
분리해서 쓸 수도 있고, 이것은 문제의 크기나 배점에 따라서 내가 답안을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반복해서 써보면서 스스로 자기 분량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쓰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문제 풀이 때도. 보상 대상 피보험자가 없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괄호 열고 이렇게 둘 다 써주셔도 되고요. 을보험사는 이게 이제 가장 D의 C에 대한 자별법상 책임,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D는 소유자로서 운행자에 해당하고요. 이 사안에서 제일 쟁점되는 부분은 을보험사에서 배상책임 영역에서 제일 쟁점되는 부분은 C가 타인인지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죠. 그래서 이 답안에서는 몇 가지를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같이 사용 중이었고, 그리고 여동생도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특별약관을 가입을 해줬고, 지명 운전자로 지정을 해줬고, 사고 당일에는 본인이 직접 차량을 갖고 나온 점, 이게 이제 일종의 사용대차 개념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뭐 사용대차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대차에 가장 가까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용대차의 임차인은 운행자라고 했죠. 운행자. 그래서 타인이 아니라 운행자에 해당한다. 설명드렸던 거를 이렇게 답안용으로, 아까 제가 이제 면부책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이해를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답안에는 이렇게 녹여내시는 겁니다. 역시 B도 C에 대해서는 운행자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면부책 그림에서도 설명드렸었죠. 근데 문장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피보험자는 김영피보험자고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드리면서. 여기 각주에 좀 아까 구두로 설명드렸던 거를 또 한번 정리해 뒀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면책 사유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에서는 뭐 자벽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면책이 나왔는데 우리 답안에는 이렇게 문어체로, 구어체가 아니라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렸던 그런 용어들, 그런 단어들을 답안에는 못 쓰니까 이렇게 답안용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인배상 2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뭐 승낙피보험자 면책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제가 누락을 했는데 답안에 보시면 승낙피보험자 면책 조항에도 해당되죠. 특별약관 면책에도 해당되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면책이다. 그래서 을보험사는 대인배상 1, 2가 다 면책이 됐고요. 보험자동차 상해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죠. 승낙피보험자에 탑승 중인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에는 해당되지만 상대방 자동차가 모범자동차가 아니죠. C에 대해서 대인배상 1과 2가 부책이었죠. 그래서 모범자동차사가 아니므로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약관 위반 운전을 알고 특별약관 위반 운전을 알고서 이제 승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약 면책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기 신체 사고는 승피에 해당되고요. 피보험 자동차 사고에도 해당되지만 특별약관 위반에 해당돼서 면책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병보험사는 여기 타차 특약이 있고요. 타차 특약에는 대인배상 2와 자기 신체 사고가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이 타차 특약과 완전히 분리해서 답안에 쓰려면 꼭 이렇게 타차 특약과 분리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쓰지 않고 가, 나, 다 해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쓰면 뭔가 이게 논리가 깨지는 듯한 이런 모습을 스스로 이제 노출하게 되는 거죠.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타차 특약의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가, 나, 다 이렇게 이어서 쓰면 안 되고 타차 특약은 가, 나,
대인배상 2와 자기신차사고로 끊어내고 그 다음에 별도의 이렇게 목차를 달아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차가 무보험 자동차도 아니고 피보험자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C는. 그래서 검토 제외 내지는 뭐 면책 이렇게 써도 되고요. 검토 제외. 아예 대상이 아니니까 검토 제외가 더 이제 적절한 단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한 번 더 맺어주시고 이런 걸 잘 놓칩니다. 결론을 놓치시는데 서술형 이렇게 면부책 문제는 앞에서 쭉 논했던 거를 반드시 결론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된 답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면부책 문제는 다 풀이해 드렸고요. 약술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약술 문제는 모의고사 답안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암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암기를 대신해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약술은 제가 그냥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그런 문제들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번 문제에서 뭐 특별히 난해한 문제는 없죠. 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2000년인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2000년도 초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출제해 봤고요. 여러분 최근에 한 3년, 4년, 최근 3, 4년 우리 문제를 보시면 기출문제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는 다시 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약술에 약술에서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 부분은 기출문제와 약관에 나와 있는 문제. 과거 한 15년 전, 20년 전 이 무렵에는 약관이 있는 문제를 잘 안 냈습니다. 주로 이론, 배책 이론, 이런 문제들을 많이 출제했었는데, 최근 패턴을 보면 약관에 나와 있는 약관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꼭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와 이 약관 내에 나와 있는 약관 조항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출제됐던 문제들을 전수 분석을 해서 모의고사 문제에 다 담았으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1순위로 그리고 제 약술 모범 답안집에 있는 문제들을 2순위로 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별도로 분석할 건 없고요. 대비할 건 없고 그냥 강의 잘 따라오시면서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2번은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출제한 거고요. 문제 3번은 일종의 불이타 문제입니다. 이제 이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서 출제될 때가 됐어요. 이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서 과거에도 계속 출제되어 왔었죠. 근데 이게 지금 한 4년 됐거든요. 출제된 지. 4년, 한 5년 되면 최근 1, 2년은 잘 출제 안 하는데 한 4년, 5년 넘어가면 기출 문제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번에 일종의 불이타 문제로 한번 출제를 해봤고요.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죠. 답안 보시고 외우시고요. 그리고 문제 4번은 매년 이거 안 빼놓고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약관 조항을 묻는 문제죠. 약관 조항에 우리 적극손해 해가지고 딱 명기가 돼 있죠. 부상보험금 항목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지금은 못 외웠을지라도 시험 치러 가는 당일 전까지는 이런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들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외우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5번은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여서 출제를 한번 해봤고요. 언제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5번 그리고 문제 3번 같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백지로 내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백지로 내면 안 됩니다.
한 두 줄, 세 줄이라도 쓰면 합격한다는 각오로, 못 쓰면 100지로 내면 탈락, 두 줄, 세 줄이라도 쓰면 합격 한다고 하면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근데 전혀 뭘 묻는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쓸 도리가 없죠. 그 문제, 묻는 말에 대한 답은 못 씁니다. 이런 불이타 문제는. 내지는 내가 공부를 안 한 문제는. 그래서 묻는 말에 대해서는 못 쓰지만, 이 문제, 묻는 말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내가 공부한 그 어떤 내용이라도 그래도 써서 단 1점, 1.5점, 0.5점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건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를 하고 시험장에 실제로 가서 시험을 쳐보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문제, 내지는 나뿐만 아니라 이 수험가의 모든 수험생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출제되기 마련이죠. 그랬을 때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해당 문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쟁점들을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려서, 우리 대학교 때 우리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백지로 백지 내고 나오기 그러니까 하다못해 애국가라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나온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백지는 절대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가 매 모의고사 때마다 드립니다. 자, 문제 6번은 중간이자 공제. 이것도 2000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우리 그 호퍼만 교수 L교수에서 H교수로 재작년에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제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은 당장 몇 줄 못 썼더라도 시험장 갈 때쯤에는 완벽하게 그대로 복사하듯이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7점 내지 8점 정도, 10점 만점에 7, 8점 정도 맞을 정도는 이제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 7번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죠. 문제 7번은 일단은 뭘 묻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가지급금과 가불금과 우선지급금을 비교해서 쓰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자동차 보험 약관상 손해배상 청구권자, 피해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의 가지급금 지급 절차를 쓰고, 자,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의 가지급금 지급 절차, 이거는 약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약관 규정 쓰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에 출제 패턴이 기출문제와 약관 규정을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 규정이 이 내용에 대한 약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보 약관에. 그래서 그 내용을 쓰라는 건데, 참 문제 내면서도 참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야, 이거 외우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수험생의 입장이고, 이런 문제도 외워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험생의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못 외우지만 시험 치러 가는 전날까지는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이제 가불금과 가지급금을 간략하게 기술하라는 거니까, 묻는 말을 잘 보시고, 묻는 말에 대해서 쓰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 7번도 물론 약관에 나와 있는 가지급금 지급 절차를 몰라가지고 그냥 가지급금의 개념을 쓰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쓰셨다면 칭찬받을 일이죠. 백지 내는 것보다는. 그냥 안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지급금의 개념이라도 쓰고 가불금, 지급금과 비교해서 쓰면 그래도 칭찬받을 일이죠. 근데 이제 묻는 말은 가지급금 개념을 쓰라는 게 아니라 가지급금 지급 절차, 약관 규정을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문제 7번은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답안 쓰실 때 여러분들 이런 대목차끼리는 이렇게 줄 띄움을 하셔야 됩니다. 줄 한 줄도 안 띄고 바짝 붙여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목차 자체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목차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는 문제는 거의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 문제에서 목차 없는 답안은 그 답안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답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부책 문제는 당연하고요. 약술형 문제도
이 문제가 요구하는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를 달아서 답안을 쓰셔야 되고, 이 목차간에는 줄띄움을 하셔야 되고요. 줄로 안 띄우고 쭉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답안들은 좀 가끔 가다 보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문제 2번 해서 2번 문제를 다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문제 2번 해서 이렇게 쓰시고 1 목차 어쩌고 저쩌고 한 줄 띄우고 2 목차 이렇게 3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죠. 문제 2번 해서 그 실제 문제를 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이러실 필요 없고, 그리고 1번 쓰시고 2번 쓰고 3번 쓰고 줄을 안 띄우고 쓰시는 분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목차 없이 쓰면 더더욱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답안도 있죠. 벽에 딱 왼쪽 벽에 딱 붙여서 1, 2, 3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답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금 그래도 우리 여백의 미를 갖춰야죠. 여백을 좀 주셔야 됩니다. 또 이런 답안도 있습니다. 1번을 여기부터 해요. 거의 한 3분의 1 지점. 2번, 3번. 그럼 여기 뭐 몇 줄 못 써요. 그 끝에도 이제 많이 비워두시고, 왼쪽, 오른쪽을 많이 비워두시는 답안.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답안도 있죠. 1번 문제인데, 예를 들면 1번 문제 메모책 문제. 뭐 1, 2, 3. 이거 한참 남았는데 그냥 패스하고 다음 장으로 가서 4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게 뭐 11장, 12장 나옵니다. 뭐 11장, 12장 분량 초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1번 문제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3분의 1을 왜 비워두고 갑니까? 다 채워가지고 밑에 뭐 한 줄 내지 뭐 두 줄 남았을 때는 해당 문제의 어떤 그 마무리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뭐 그 한 줄 내지 두 줄을 띄우고 다음 장으로 가서 뭐 5번 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한 줄 내지 두 줄 남았을 때는, 근데 뭐 분량이 석 줄, 넉 줄, 다섯 줄 이렇게 남았다. 심지어는 3분의 2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비워두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5번 뭐 아니면 4번 이렇게 쓰는 답안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답안 격식도 좀 갖춰 주시고요. 이걸 뭐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다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본인 답안이 과연 격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궁금하시면 별도의 또 문의를 주시면 뭐 카톡으로 보내주시던 이렇게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격식을 갖추고 있다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그 코치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격식과 관련해서, 형식과 관련해서 좀 의문 나시는 분들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1회차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다 해봤고요. 아마 점수를 보시고 점수가 좀 저조하신 분들은 의기소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1회차입니다. 2회, 3회, 4회, 5회차를 거듭하다 보면 점점 합격권에 가까운 점수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기본기가 아주 뭐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회차를 거듭해도 올라가는 그 속도가 느리겠죠. 근데 앞으로 남은 기간, 지금부터가 진검승부입니다. 얼마든지 지금까지 공부한 공부량이나 실력으로 보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을 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불운하게 탈락할 수도 있고, 도저히 합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거나 이기소침해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역전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모의고사 완주하시고, 또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
되니까 그 기간 내 잘 마무리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회차 모의고사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